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에듀윌에서 회계학을 강의하게 된 최정현 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세무직이 뭔지, 세무직 직렬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2022년도 세무직 합격을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하루에 끝내는 회계학 기초라고 해서 회계의 기초 그리고 회계의 순환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그 회계 원리라고 해서 회계 원리를 선수학습을 해야지 재무회계 수업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강의 들으시면은 회계 원리를 따로 다 듣지 않아도 제 기본 강의는 충분히 쉽게 따라갈 수 있게 그렇게 알려드리려고 준비해왔으니까 앞으로 4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좀 강의 제대로 시작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 소개 좀 해드릴게요. 저는 국가공인 세무사이고 세무회계 더인텍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회사는 이제 고스터미널에 있고, 그리고 그 에듀윌에서 김윤경 세무사라고 세법 강의하시는 강사분이 계신데, 그분이랑 함께 국세공무원 교육원이라는 곳에서 저는 회계랑 세법을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세공무원 교육원이 제주도에 있는데 나중에 세무직 합격하게 되시면은 거기로 가셔서 다 교육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합격하게 되시면은 싫으시더라도 저를 한 번 더 보게 되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현직 공무원들한테 회계랑 세법을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요 제일 밑에 이제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서티피케이션 써놨는데, 이건 사실 회계랑 관련은 없고 그냥 한 줄 더 써놓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나 더 써놨어요. 나 전에 이제 건축 경영이라는 건데 미국에서 공부할 때 잠깐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줄 더 써놓은 거고, 이제 세무직이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세무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납세 서비스, 세무조사, 복지세정, 세원 관리 등 이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세무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국가직이랑 지방직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직 같은 경우는 이제 국세청 산하의 지방 국세청이나 아니면은 세무서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들어보셨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국세를 징수하고 이제 과세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방직 같은 경우는 시청이나 군청, 도청 같은 데서 이제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국세가 아닌 지방세, 그래서 취득세라든지 그리고 재산세 같은 그런 지방세를 이제 과세하고 징수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넘어가서 다른 직렬들에 비해서 세무직이 무슨 장점이 있느냐, 그 장점을 알아야지 우리가 왜 세무직을 도전할 것인지, 회계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거를 극복하고도 우리가 왜 세무직을 할 것인지 이거를 좀 어필을 하고 싶어서 좀 장점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세무직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공무원을 합격하고 나서 10년 이상 근속을 하게 되시면은 세무사 시험 1차 시험을 면제를 받게 돼요. 세무사 시험은 이제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은 객관식이고 2차 시험은 이제 논술형이에요. 근데 10년 이상 근속을 하면은 1차 시험을 면제받기 때문에 근속하고 나서 그냥 2차 시험 계속 시험 보시면 되거든요. 세무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사실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2차 시험이 약간 운도 따라요. 물론 실력은 당연히 뒷받침돼야 되긴 하겠지만 문제가 4문제밖에 없어서 2차 시험은, 그러면은 4과목밖에 없는데 한 과목당 문제가 4문제예요. 그럼 총 16문제거든요. 그럼 그 많은 세법이랑 회계 양을 1년 공부한 거를 16문제 가지고 합격 여부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약간 운이 작용을 해요. 내가 막 99개를 다 공부하고 하나 공부 안 했는데 그게 시험에 나오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한 50개만 공부를 했는데 근데 그게 시험에 다 나왔어. 그럼 합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2차 시험은 약간 운을 많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10년만 근속해서 1차 시험만 면제를 받아도 2차 시험을 계속해서 시험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장점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 저희 아버지도 사실 세무공무원이셨다가 10년 동안 근속하시고 이제 세무사 시험을 보셔서 세무사가 되신 케이스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하시는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20년 이상 근속을 하시면은 1차 시험 다 면제되고 2차 시험이 아까 4과목이라 했잖아요. 근데 4과목 중에서 이제 세법학이라는 논술형이 있고 회계학이라고 이제 좀 푸는 과목이 있는데 세법학 2과목은 면제가 돼요. 그러면은 회계학 2과목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무공무원이 되신 분들은 그렇게 세무사 이제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도 세무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세무사는 사실 정년퇴직이 없거든요. 글만 쓸 수 있으면 계속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서 정년퇴직하고 나셔서 세무사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게 세무 공무원 출신 세무사라는 게 엄청 파워풀하거든요. 저도 세무사 공부를 할 때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 세무사 되면은 세무공무원 준비해서 시험 봐서 세무공무원 하다 나와라.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공무원 출신 세무사셨잖아요. 이게 공무원 출신 세무사랑 아닌 사람의 이게 차이가 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출신으로 나오셔서 세무사 하시는 분들이 돈을 진짜 막 쓸어 담으세요. 그래서 이제 세무직을 하게 되면은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세무공무원 하라고 하셨던 거였죠. 네, 그런 장점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세무직 같은 경우는 다른 그 직렬이들과는 다르게 일을 할 때 단순 반복 업무가 아니고 이제 회계나 세법에 대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길러져요. 그래서 좀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세무공무원 분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만나봐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 자부심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건 단순 업무가 아니니까 그런 전문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회계랑 세법이라는 데에서. 예를 들면은 뭐 친구들이 물어봤을 때도 내가 이걸 대답해 줄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자부심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고, 그리고 세무직 같은 경우는 행정직렬 다음으로 좀 많이 뽑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22년도부터는 회계세법이 필수 과목이 되잖아요. 필수 과목이 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안 나왔지만 경쟁률이 확 내려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계세법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회계나 세법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오히려 다른 공부를 할 때 좀 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이따가 뒤에 가서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다. 그 응시 자격을 보면은 999은 그냥 뭐 18세 이상이기만 하면 되고 18세 이상이시죠? 그리고 7급은 20세 이상이시면은 이제 응시하실 수 있고, 그리고 뭐 학력이나 경력 제한은 없어요. 세무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파산이나 해임 처분 같은 그런 뭐 이런 결격 사유가 없으셔야 돼요. 결격 사유만 없으면 볼 수 있으시니까 다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주지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가직은 상관없는데 지방직 같은 경우는 응시년도 전년도부터 응시일까지 그 지방직 시험 보는 곳에 주소지를 두거나 아니면 시험 보기 전에 3년 이상을 이제 주소지를 더 놨어야지 지방직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방직이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경기도나 이런 쪽으로 주소를 옮겨 놓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직은 상관없는데 지방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주지 제한이 있다라는 거고, 이제 국가직 채용 인원이랑 채용 경쟁률을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직은 20년도에 응시 인원이 이제 18만 5천 명이었는데 선발 인원은 거의 한 5천 명 정도였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2.7%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세무직, 이 국가직 중에서 세무직은 응시 인원이 16,700명 정도였는데 합격 인원, 선발 인원은 729명이었네요. 그래서 이제 뭐 경쟁률은 4.4% 정도 됐었고요. 그래서 경쟁률 자체는 세무직이 조금 더 높아요. 국가직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선발 인원을 보면은 연도별로 좀 다르긴 한데 거의 한 10%에서 15% 정도 돼요.
선발 인원이 전체 인원 중에서 국가직 같은 경우는 세무직이 꽤 많은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시, 지방직 서울시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총 응시 인원이 4만 1,000명 정도였는데 선발 인원은 한 2,285명이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한 5.5% 정도 됐고, 근데 그 중에서 세무직은 2,669명이 이제 20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선발 인원은 80명이었어요. 그래서 경쟁률은 이제 세무직이 조금 더 낮았다. 그러고 경기도 지방직도 봤는데 이제 전체 응시 인원이 3만 명 정도, 근데 선발 인원은 5천 명 정도 돼서 16.9% 정도 경쟁률이었거든요. 20년도에. 근데 세무직은 1,782명이 지원을 해서 216명이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이제 일반 전체 경쟁률보다는 조금 낮죠. 12.1%로 조금 낮는데, 여기서도 이제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연도별로 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충 한 3-4% 정도는 돼요. 세무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렬이 엄청 많으니까 이 정도면 꽤 높은 편이죠. 그래서 넘어가서 좀 그 과목을 좀 볼게요. 어떤 과목을 봐야지 시험을 합격할 수가 있는지를 보면은 이제 21년도까지는 국어, 영어,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법 개론, 회계학, 행정학 개론, 사회 과학, 수학 이 중에서 2과목을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볼 수 있었었는데, 그래서 5과목을 총 시험을 보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2년도부터는 이게 개정이 돼서 이제 국어, 영어, 한국사는 그대로 있고 회계, 세법이 필수 과목으로 됐어요. 이제 세무직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전에 좀 말들이 많았거든요. 세무직 시험을 보는데 회계세법을 공부를 안 하고도 붙을 수 있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잘 개정이 된 게 맞죠. 그리고 국세청 내부에서도 막 이 일 힘들다, 아마 선배들 중에서 전에 뭐 공무원 합격하신 선배들 중에서 세무직 일 힘들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은 회계세법을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가서 그래요. 회계세법을 모르고 회계세법 일을 하려다 보니 모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힘들고. 그래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회계세법이 필수 과목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오히려 재밌을 수 있죠. 왜냐하면 단순 반복 업무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생산성 있는 일을 하는 게 더 좋잖아요. 재밌고. 그래서 이제 뭐 세무직 힘들다 뭐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모르고 들어갔으니까 어려운 거지. 네. 그래서 이렇게 5과목을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제 국가직 같은 경우는 세법 개론을 하고 지방직 같은 경우는 지방세법을 하게 돼요. 세법은 그게 다르다. 그래서 국국 같은 경우는 총 5과목이잖아요. 그래서 한 과목당 20문제씩 해가지고 100문제를 100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래서 한 문제당 1분꼴로 풀어야 되는데, 보통 100분 중에서 10분 정도는 우리 마킹해야 되니까 마킹하는 시간으로 빼고 나머지 90분을 배분을 해야 되는데, 영어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90분에서 한 30분 정도는 영어로 배분을 하고 나머지 60분을 이제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제 암기 과목인 세법이랑 한국사를 한 10분씩 빼고 나머지 그리고 20분을 보통 회계랑 이제 국어에다가 쓰죠. 그쪽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이제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서 풀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계학 같은 경우는 총 20문제를 그럼 2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말 문제가 한 4-5문제 정도 돼요. 그럼 말 문제는 조금 빨리 푼다라고 치면은 계산 문제를 한 문제당 한 1분? 한 15초 이 정도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긴 해야 되는데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그래서 금방금방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연습만 많이 하면은 뭐 금방 뭐 암산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7급 같은 경우는 이제 7과목이거든요. 그래서 7과목을 140문제를 140분 안에 풀어야 되는, 그렇게 되고, 넘어가서 제 연간 커리큘럼을 좀 보면은 3월 달부터 매 홀수 달마다 기본 강의는 항상 개강을 해요. 그래서
기본 강의는 언제든지 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고 매 달마다 개강을 하니까. 그리고 9월 달에 심화이론 반을 이제 32시간 정도 배분해서 이제 개강을 할 거고, 그리고 11월 달에 기출문제 풀이반, 그리고 1월 달에 단원별 문제 풀이반, 그리고 국가직 대비를 3월, 4월에 이제 우리 국가직이 있어가지고 국가직 대비 기출문제 풀이반을 할 거고, 그리고 5월, 6월 달에 이제 지방직이 있으니까 지방직 대비 기출문제 풀이반을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정규 이론 같은 경우는 주 8시간 2개월 과정으로 홀수 달마다 개강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심화 이론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그래서 시간은 총 32시간씩인데 지방직만 24시간. 이거는 4월 초 국가직이랑 6월 중순에 지방직 시험에 맞춰가지고 커리큘럼을 좀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따라와도 그냥 시험 쉽게 합격할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넘어가서 강의 특징을, 제 어필을 좀 해야겠죠. 제 강의 듣게 하고 싶으시면 하려면은. 그래서 제 강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홍보하는 거를 그림 회계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회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숫자로만 공부하고 글로만 공부를 하면은 따분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워서 힘들어요. 근데 저는 회계를 최대한 좀 시각화를 해가지고 도식화를 해서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설명을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좀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좀 쉽게 돼서 좀 회계를 좀 재밌어하고 쉬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좀 회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논리로 해가지고 좀 이제 좀 이해를 많이 하게 해서 암기량을 좀 많이 줄일 수 있게 그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회계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경영자의 성과 평가라는 게 중요해요. 회계는. 그래서 그 경영자의 성과 평가를 위해서 뭐 보수주의라든지 발생주의라든지 나중에 배울 건데 이런 논리들이 있거든요. 그 논리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논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암기량이 줄지, 안 그러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외워버리면은 우리 다른 과목들도 외울 거 많은데 회계까지 외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왜 회계가 다른 과목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냐라는 거는, 회계 같은 경우는 좀 이해 위주가 많고 암기 위주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만 좀 회계에 대해서 좀 시간을 투입해서 실력을 많이 올려놓으면은 나중에 시험 막바지 돼서는 공부 시간을 진짜 뭐 하루에 1시간? 뭐 조금씩만 투자를 해도 이 실력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회계는 마지막에는 시간을 조금만 투입을 하니까 다른 과목에다가 시간을 많이 투입할 수 있잖아요. 암기 과목은 마지막에 몰아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계는 초반에 실력 올려놓고 조금씩만 공부를 하면서 간만 유지를 하면서 나머지 완기 과목에 이제 올인을 해야죠. 그래서 회계가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시험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좀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게 좀 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홍보 영상에도 회계를 당신의 전략 과목으로 만들어 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전략 과목이 될 수 있어요. 진짜. 그렇고 세 번째, 제 강의 특징, 이제 회계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분계가 되게 어렵다고 해요. 분계라는 게 있어요. 회계의 기본이고 사람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우리 회계 배우면서 거의 대부분을 그 분계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 분계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분계를 계정별로 색깔을 좀 구분을 해요.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같은 경우는 판서를 할 때 흰색으로 판서를 하고, 그리고 손익계정 같은 경우 손익계정이 또 있거든요. 손익계정 같은 경우는 노란색으로 판서를 하고, 그리고 기타포괄 손익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파란색으로 판서를 해서 그 계정별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를 좀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같은 색으로 돼버리면은 이게 비용 과목인지 자산 계정인지 부채 계무정인지 모르거든요. 헷갈리거든요. 처음 공부를 하시면. 물론 나중에야 회계 실력이 많이 오르면은 그런 색깔 같은 게 없어도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되는데, 처음 공부하실 때는 이게 너무 헷갈려요. 계정 과목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그게 엄청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과목별로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해서 분계를 해드리는 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문제 풀이 틀을 통한 기계적인 문제 풀이. 문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20분 안에 20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 들어가시면은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고민할 생각 없이 바로바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런 이런 요 챕터에서는 어떤 틀에 그냥 넣기만 하면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문제 유형별로 좀 틀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시험 문제를 봤을 때 그냥 틀에다가 생각 없이 그냥 바로 집어넣어 버리면 문제가 나올 수 있게. 물론 뭐 이제 이해를 해야지 그 틀이 이해가 되고 그거를 이제 외울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문제를 시험장에서도 그냥 기계적으로 바로바로 풀 수 있게끔 좀 이렇게 가르쳐 드린다라는 게 장점이고, 그 학생들이 좀 많이 질문하는 부분을 좀 정리 좀 해봤어요. 이제 아무래도 그 전까지는 필수 과목이 아니다가 필수 과목이 됐다 보니까 궁금하신 점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비전공자도 이제 도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비전공자를 위한 공부 방법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전공이 회계가 아니에요. 뭐 이제 경영이나 이런 쪽도 아니고 저는 원래 전공이 건축 쪽이에요. 그래서 처음 저도 세무사 공부 시작을 할 때 엄청 막막했어요. 이제 회계 공부를 할 때 전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거의 안 했거든요. 집에서 공부하란 말을 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공부하란 말 안 하니까 공부도 안 했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도 고3 때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되지 않겠어 싶어가지고 고3 때 1년 딱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안 해봤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할 때 공부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좀 많이 해왔던 사람들은 처음 공부하는 과목도 이런 류의 과목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없었어요. 처음 공부 시작을 할 때. 그래가지고 전공도 아니고 공부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엄청 막막하고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 공부 시작을 할 때 공부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공부 잘했던 사람들, 친척 중에서 이제 서울대 나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친척 형한테 가가지고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지 잘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학원에서 공부할 때도 공부 잘하는 사람을 관찰을 했어요. 저 사람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그래서 이제 공부 방법을 되게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맨 처음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 방법을 알게 되니까 맨 처음에는 회계 때문에 세무사 시험도 이제 포기할까 막 이랬었는데 이제 공부 방법을 알게 되니까 이게 엄청 쉬워지는 거예요. 제일 재밌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회계가 제일 잘하는 과목이 됐고, 회계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도 저 잘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됐었거든요. 이거는 약간 허세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세무사 공부할 때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회계 풀었어요. 회계를 풀면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계속 풀게 되거든요. 그러면 좀 잡생각 같은 것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스트레스 받거나 막 이러면은 좀 회계를 풀고 막 이랬었죠. 아무튼 그랬었고, 그래서 비전공자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 그리고 비전공자를 위한 공부 방법 같은 경우도 제가 엄청 많이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이런 공부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엄청 고민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 넘어가서 전공자의 경우에는 지식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전공 지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사실 학교에서 회계 배우는 건 사실 저는 전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다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뭐 대학교에서 시험 볼 때 막 엄청 열심히 안 하잖아요. 사실 시험 기간 한 일주일 전에만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전공한 거 가지고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엄청난 큰 실력이 있을 거라고는 저는 기대는 안 해요. 저도 사실 제 전공은 하나도 모르거든요. 건축 쪽은 아예 몰라요.
네, 왜냐면 공부는 하긴 학점은 좋았어요. 대학교 때 학점은 좋았는데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전공자가 그렇게까지 큰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전공 지식과도 그렇게까지 큰 이 메리트는 없지 않나. 근데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좀 다르죠. 이제 회계사나 세무사 준비 경험이 도움이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제 사실 회계 과목은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이 난이도는 더 높아요. 그래서 회계사나 세무사 1차 시험을 합격한 정도의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공무원 회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쉽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난이도이거든요. 대신에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과는 좀 다른 점이 이제 공무원 시험은 20분 안에 2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보통 목표를 한 18개 정도 맞추는 걸로 이제 목표를 잡아요. 그래서 2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꽤 많이 맞춰야 되죠. 그런데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이 시간이 촉박해요. 세무사 시험도. 근데 세무사 시험은 그렇게까지 고득점을 안 해도 되거든요. 회계는 40점만 넘기고 100점 만점 중에서 40점만 넘기고 다른 과목에서 이제 고득점 받아서 평균 60점만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회계를 그렇게까지 막 빨리 풀어야 되고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기를 쓰거든요. 근데 공무원 시험은 계산기를 안 쓰니까 그게 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난이도는 낮지만 우리는 기계적으로 빨리빨리 푸는 방법을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이제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시간이 촉박하진 않다. 2차 시험도 그렇게 촉박하진 않아요. 난이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2차 시험도 그렇게 막 그렇게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러진 않아서 좀 특성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렇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공부 방법 조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공부 방법.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안 했었고 뭐 전공도 이쪽이 아니었다 보니까 좀 착오가 많았었는데, 이런 시행착오를 안 겪고 빨리 이제 좀 합격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공유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세무사 시험 공부 시작할 때 처음 1년 정도는 거의 실력이 늘지는 않았어요. 항상 학원에 가서 책상에 앉아 있었거든요, 매일. 그런데 실력은 늘지는 않았어요. 효율적으로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건 아니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해서 공부를 해야지, 그래야지 실력이 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집중력 향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냥 한 건데, 이제 사람들마다 집중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나는 집중력이 너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공부 방법으로 개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집중력이 아무리 없는 사람도 시험 볼 때는 엄청 집중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주어진 시간 내에 이것들을 다 풀어내야지 합격할 수가 있으니까, 집중력이 되게 평소에 공부할 때 없는 사람들도 이 시험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 시험장에 가서는 엄청 집중력을 발휘를 해서 공부를 이제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거를 공부할 때도 계속 똑같은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환경 만들기라고 했는데, 공부를 할 때 항상 타이머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 1시간씩 공부를 한다 치면은 1시간 타이머 해놓고 시간만 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시험이라는 특성이 시간 안에 몇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특성이니까.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타이머를 재놓고 그 시간 안에 내가 공부를 얼마나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내가 결정을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조그만 목표 같은 걸 잡는 거죠. 내가 이 1시간 안에 예를 들어서 문제 30문제 풀 거다. 그럼 30문제 다 풀면은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먹는 거고, 아니 못 풀면은 그냥 저녁 그냥 대충 김밥 같은 거로 때우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붙으면 시험 합격한다. 이거 이 시간 안에 다 풀면 시험 합격한다. 이런 거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거는 안 하고, 그냥 조그만 그런 목표 같은 걸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험 환경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하면은
그러면은 집중력이 많이 올라가요. 저 같은 경우도 집중력 진짜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집중력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시험 환경 만들기 이런 거는 회계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발전시켜 가지고 이거는 조금 공부 실력이 올라가야지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스케줄을 30분 단위로 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번 달 안에 봐야 될 책들이 있으면 그 책들을 결정을 하고 이 책을 이번 달 안에 뭐 2번 이상 볼 거면은 내가 얼만큼씩 일주일에 얼만큼씩 봐야 되는지, 그럼 일주일에 얼만큼 볼 거면 하루에 몇 페이지씩 봐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해 놓고 그거를 일주일 단위로 스케줄을 매일 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저는 30분 단위로 짰는데 그 30분 단위로 스케줄을 이렇게 짜 놓고 그리고 한 뭐 토요일 정도는 빼놓는 거예요. 하루 정도는 쉬게. 그래서 그렇게 스케줄을 30분 단위 이제 좀 세세하게 짜놓으면은 좋은 게 뭐냐면은 그 목표가 짧기 때문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회계를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1시간 반을. 그리고 그 다음 1시간 반은 뭐 한국사를 공부를 하기로 스케줄을 짜놨는데 아침에 뭐 늦잠을 자버려가지고 회계를 못 한 거야. 그러면은 그 다음 한국사 공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바로 그 다음 목표를 하려고 바로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시간을 놓쳤어. 그래서 그걸 못 해버리면은 그 다음 목표가 있으니까 친구랑 놀다가도 중간에 끊고 들어가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못했던 것들은 이제 토요일 날 비어 있으니까 토요일 날 넣어가지고 그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스케줄 짠 거를 다 잘 지키면은 그러면은 토요일 쉬는 거고 못 지키면은 토요일 날 공부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목표가 짧고 공부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시간 안에 공부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집중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공부량 설정하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공부 실력이 늘었을 때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진짜 좋아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누적 문제풀이라는 게 있어요. 누적 문제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회계학 같은 경우는 양이 많으니까 좀 다 기억하기가 힘들 거거든요. 어차피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시험 볼 때 이 많은 양을 다 내가 어떻게 가지고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근데 회계는 제가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해를 하는 거라고 했는데 사실 그 이해하는 것도 까먹어요. 그래서 강의를 오늘 듣고 나면은 다음 날 풀려고 하면 그게 또 기억이 안 나. 강의 들을 때는 이해가 되거든요. 아, 저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다 이해가 되는데 그 이해된 걸 까먹어요.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양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래서 누적 학습법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 예를 들어서 뭐 1장이 있고 2장이 있고 뭐 3장이 있고 4장이 있고 5장이 있다. 그럼 이때 우리가 1장을 뭐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었어요. 문제를 풀고서 그 다음 날에 뭐 2장 진도를 나간다. 그러면 2장 문제를 풀 때 1장을 다시 한번 푸는 거죠. 근데 처음 1장 풀 때는 이게 처음 푸는 거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그 다음 날에 2장 풀 때 1장을 다시 한번 풀고 2장 풀 때는 그 전날 푼 거기 때문에 문제 엄청 금방 풀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누적으로 한 번 더 푸는 거죠. 그리고 다음번에 3장 문제 풀 때도 똑같이 이렇게 누적해가지고 이때는 얘가 세 번째 푸는 거니까 더 빨리 풀거든요. 거의 문제를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 더 빨리 풀면 우리 빨리 푸는 것도 연습해야 되니까 좋거든요. 또 이렇게 풀고 그러면 이제 4장 나갈 때, 근데 4장 나갈 때쯤 되면은 얘 1장까지 다 풀려니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얘 1장 같은 경우는 이제 틀린 문제들만 풀고 얘는 다 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틀린 문제만 풀면 뭔 문제 안 되니까 금방 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틀린 문제를 꼭 체크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책을 우리가 한 번 보고 끝낼 수가 없어요.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은 한 번 보면 안 까먹으니까 그러면 한 번 보고도 다 시험을 합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한 번 보고 외울 수가 없었어요. 다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책을 여러 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독수를 늘린다라고 하는데 그 회독수 할 때마다 내가 틀린 문제들을 체크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첫 회독 때 틀렸던 문제들이랑 두 번째 회독 때 틀렸던 문제들이랑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체크하는 색깔을 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모양을 다르게 한다든지 해서 그 틀린 문제들을 꼭 체크를 해놔야지.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누적 문제 풀이 할 때 이렇게 뭐 얘도 틀린 문제만 풀고 얘도 틀린 문제만 풀고 얘는 다 풀고 얘는 다 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누적 문제 풀이법을 해야지 기억에 오래 남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얘 1장 풀고서 바로 2장 풀고 바로 3장 이런 식으로만 넘어가 버리면은 이거 얘네 한 번 더 푸는 거 금방 풀 수 있는데 이거 다 금방 까먹어 버리거든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렇게 누적 문제 풀이법이 회계에서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틀린 문제, 물론 오답 노트 같은 거 만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오답 노트. 근데 그거 언제 복사해서 자르고 그거 언제 해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그냥 틀린 문제 체크해놔가지고 틀린 문제. 그래서 나중에 회독수 올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문제 풀 때 맨 처음에 풀 때 맞았던 문제들은 나중에 풀어도 맞아요. 웬만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회독수를 막 저 같은 경우는 세무사 공부할 때 막 20회독 막 이랬거든요. 한 권을 20번을 보고 막 이랬어요. 그럴 때 그 실제로 다 20번을 다 풀진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틀린 문제들만 푸는 것예요. 틀린 문제들만 푸는 걸로도 1회독 효과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 문제들은 내가 다 맞았던 문제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엄청 효율적이다. 회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누적 문제 풀이법이 있고 넘어가서 가로 풀기, 세로 풀기라는 게 또 있어요. 공부 방법 중에서. 이거는 이제 뭐 많은 수험생들이 알 수도 있는데 세로 풀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문제를 풀 때 1장 문제 쭉 풀고 2장 문제 쭉 풀고 3장 문제 쭉 풀고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세로 풀기예요. 근데 가로 풀기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푸는 거예요. 1장에서 한 문제, 2장에서 한 문제, 3장에서 한 문제, 4장에서 한 문제, 5장에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체 이 1장에서 문제 하나밖에 안 풀긴 했지만 재무회계 전체를 훑기 때문에 이제 감을 유지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회계 같은 경우는 처음 공부할 때 좀 시간 투자해놓고 나중에 감만 유지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시험 막판에 대해서 시험 공부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감만 안 잊어버리게. 그리고 이런 가로 풀기도 뭐 1번씩만 다 푸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틀린 문제들만 1장에 뭐 2장에 틀렸던 문제 있고 3장에 틀렸던 문제 있고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틀린 문제들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가로 풀기, 이게 가로 풀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때 요 세로 풀기랑 요 가로 풀기랑 요거를 병행해도 좋아요. 그래서 1장 문제 풀면서도 전체 장에 있는 문제 하나씩 다 풀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그 많은 회계 양을 우리가 안 잊어버리는 게 좋고 그 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잘 이해하고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도 뭐 1, 2, 3장 공부하고 나중에 뭐 5, 6장 가면은 앞에 거 진짜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을 안 잃어버리게. 근데 이런 거는 나중에 세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암기 과목에서도 이런 게 좀 통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혹시 궁금하시면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또 제가 공부한 것도 말씀드리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 풀기 그리고 세로 풀기 이것도 좀 중요하다. 좀 우리가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회계를 당신의 전략 과목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비법이다. 왜냐면은 우리는 시간 투자를 많이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험 보기 얼마 전에 그때는 우리는 그 암기 과목에 몰아쳐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실제 저 세무사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회계 같은 경우는 하루에 1시간 아침에 일찍 오면은 졸리잖아요. 공부하러 왔을 때. 근데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암기 과목 보고 있으면 더 졸립단 말이에요. 책 글 읽고 있으면은.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저는 항상 아침 7시에 공부 시작을 했거든요. 아침 7시에 1시간 반 정도는 재무회계하고 그리고 1시간 정도는 원가 하고
그래서 하루에 2시간 반 공부한 게 전부였어요. 거의 막판에는 끝나기 한 3, 4개월 전. 그래도 회계 실력 계속 유지되고 됐거든요. 감 유지되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고 나머지는 다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이 워낙에 좀 취약했던 타입이어가지고 근데 암기 과목도 공부 방법을 알면은 잘할 수 있어요. 저도 전 그것도 엄청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문제풀이 틀, 반복 숙달 이거 제가 말씀드렸었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회계 우리 공무원 회계 같은 경우는 20분 안에 2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고민할 시간 없이 시험장에서 바로바로 풀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문제풀이 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문제풀이 틀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이제 빨리빨리 풀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시험장에서 문제 시간이 많으면 풀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빨리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문제풀이 틀을 통한 반복 숙달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공부 방법. 그래서 이제 우리 회계 세무 직렬 설명회는 여기까지 이제 준비한 거고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질문 받아볼게요. 궁금한 거 없으시면은 이제 준비한 게 하루에 끝내는 회계학 기초거든요. 근데 개념 정도만 좀 볼게요. 하루에 끝나는 회계학 기초. 회계의 정의를 좀 보면은 회계는 경제적 실체의 상거래 기록 수단이에요. 그래서 거래하는데 기록하는 수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회계는 상인들이 개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막 뛰어난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뭐 이런 엄청난 뛰어난 사람들이 개발한 거가 아니고 그냥 일반 상인들이 내가 거래하는 거 기록하려고 개발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학문이 아니에요. 어려운 학문이 아니고 그래서 회계의 정의라고 하면은 경제적 실체의 상거래 기록 수단이다. 그래서 이 경제적 실체가 뭐냐? 경제적 실체는 개인 실체가 있고 기업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내 회사 운영할 때 이제 개인 사업자들 보통 그렇죠. 내가 내 회사 이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소유와 경영이 일치한다고 해요. 소유자도 나고 경영자도 나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내가 부의 측정, 내가 얼마나 벌었는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기록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계를 이용을 하죠. 그래서 개인 실체, 개인이라고 하면은 부의 기록과 측정을 위해서 회계를 사용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 그런데 이제 주식회사라는 게 탄생을 하면서 주식회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주들이 모여서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의 운영을 경영자한테 위탁해가지고 경영자가 운영을 하는 게 주식회사거든요. 그래서 주인은 따로 있고 경영자는 따로 있어요. 보통 뭐 주식 대주주가 경영하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주식회사는 원래 이제 주인이 따로 있고 경영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라는 게 탄생하면서 기업 실체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됐다라고 해요. 소유자는 주주들이고 경영자는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인데 그러면 이런 기업에서는 돈을 얼마만 버느냐가 얼마나 벌었느냐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이 경영자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경영자가 일을 못하면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경영자가 일을 잘 못하는 회사다. 그러면은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영자의 성과평가 수단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회계를 부의 기록과 측정 목적으로도 쓰지만 이 경영자 성과평가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경영자 성과평가 수단으로 회계를 활용을 한다.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 이 부의 기록과 측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금주의에 따라서 이제 회계를 하고 현금주의가 뭐냐면은 내 돈 들어왔을 때 내가 돈 벌었을 때 그때 수익으로 잡는 거예요. 이익으로.
그러니까 그 돈을 내가 뭐 물건을 팔았어요. 물건을 팔았는데 대금은 나중에 주기로 했어. 그러면은 이제 현금주의 같은 경우는 돈은 아직 못 받았으니까 이익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개인 같은 경우는 돈이 들어와야지 내 돈이지, 돈 내 주머니로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익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현금주의고, 발생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래가 발생을 했을 때 이익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뭐 우리가 회사에서 물건을 팔았다. 뭐 11월 말에 물건을 팔았는데 그 대금은 2달 후에 들어오기로 약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물건을 판 거는 11월 달에 판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해 연도에 그 경영자의 성과 평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돈은 아직 못 받았지만 물건을 파는 거에 대한 성과를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 해의 매출로 이익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발생주의예요. 그래서 매출이 발생했을 때 돈은 아직 못 받았어도 그랬을 때 이제 이익으로 잡는 거, 그게 발생주의. 발생주의가 그래서 왜 하는 거냐면은 이 경영자의 성과 평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발생주의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주의, 발생주의 요게 다르다. 그래서 요 이제 경영자 성과 평가라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나중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생겨요. 이제 회계에서는 보수주의 이런 것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 경영자 성과 평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넘어가서 이제 기업 회계 구조 봐야 되는데 조금 쉬었다가 와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요거 볼게요.